네, 두 분과 함께합니다.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파트너 홍익표 전 의원님이 오늘 개인 사정으로 좀 빠지셨고요. 그래서 이분을 특별히 모셨습니다.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네, 의원님 오랜만에 모셨는데 잘 지내십니까?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요? 가끔 이렇게 대타로 나서고. 알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본방에서 여야 의원 차례로 어제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을 좀 평을 들었으니까 두 분께는 그냥 간략하게 핵심적인 총평만 듣고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오신환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지난 그 30일 때 기자회견 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역시 뭐 오랫동안 정치를 현장 중심으로 해오셨던 분이라 다변에다 달변가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요. 현안에 대한 어떤 많은 이해 파악 그리고 일단은 뭐 우유부단하지 않게 본인의 생각을 뭐 이렇게 굉장히 장황하게 설명을 하지만 국민들이 딱 이재명 대통령은 이 현안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금방 캐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얘기를 끌어나가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비교적 분명하게 입장을 좀 그렇습니다. 뭐 어느 하나도 뭐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는 건지라고 생각할 여지 없이 그냥 뭐 본인의 생각을 명쾌하게 국민들께 전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 30일 기자회견도 그리고 뭐 어제 기자회견도 즐긴다. 예.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을 즐긴다. 그걸 피하지 않는다. 어려운 질문도 다 답한다. 그리고 솔직하게 설명한다. 그래서 저는 뭐 국정 상황에 대한 그 자신만만 그러니까 어려운 건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될 거예요라고 설명할 수 있는 그 자세가 너무 좋았고요. 실제 이전의 대통령들한테는 볼 수 없었던 거죠. 가능하면 언론과의 접촉을 좀 이제 자제하려고 하거나 피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 어려운 자리는 좀 안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과는 좀 많이 달라서요. 하여간 국민들과 소통하는 저 면에서는 발군이었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평가를 하시고 알겠습니다. 요거는 이 정도로 가름하고요. 네. 그저께 밤부터 어제까지 쭉 이어졌던 게 그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를 받다가 민주당에서 깨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뭐 그러면서 민주당이 어제 하루 종일 좀 많이 시끄러웠는데 의원님이 쭉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다고 보세요?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엄청 놀랐어요. 이런 경우가 드물거든요. 정말 드물어서 제 기억에 이런 경우가 한번 있었는데 싶었던 게 언제냐면 권성동 박홍근 원내대표가 그때는 이제 입장이 바뀌었죠. 권성동 당시 원내대표가 여당, 박홍근이 야당 이렇게 있었는데 검수완박 관련된 논쟁 이런 거를 박병석 국회의장이 좀 주재해가지고 합의를 했어요. 그리고 진짜 멋있는 합의를 했다고 다 박수 받고 이게 다 내가 주도하고 양보해서 된 거라고 권성동 당시 원내대표가 자화자찬을 거듭했다가 역시 당 내부에서 비판과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엎어버렸거든요. 기억난다.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야당인 우리들 민주당에서는 저를 포함해서 이렇게 신의를 깨면 무슨 정치를 하는지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번 일은 또 대통령의 100일 기자회견 날 이런 일이 벌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스포트라이트를 대통령의 100일 잔치에 이렇게 쭉 집중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엎어지고 그 내부 취재안이라고 기자들도 그렇고 뉴스도 그렇고 막 여기저기서 흘러나가 버리니까 이게 참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난감하고. 근데 이제 내부를 정확하게 뭐 제가 오신환 의원님이나 저나 뭐 지금 그 원외니까 나는 원외도 아니고 백수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내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으니까 더듬고 추측할 수밖에 없으니까 말이 조심스러워요. 조금 전에 이제 그걸 좀 취재했던 경향신문 구혜영 논설을 위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이 단계마다 진척 단계마다 원내 지도부가 정청래 대표한테 보고를 했대요. 구혜영 논설위원회 취재에 따르면 사실은. 시스템상 그럴 수밖에 없다. 맞죠. 그럼요. 원내대표가 아무리 협상권을 쥐고 있다고 해도 그 후폭풍에 대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면서 협상을 하기 때문에 당 대표와 더군다나 뭐 지금 정청래 대표가 당선되고 나서 당의 어떤 그립감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전혀 논의 없이 그런 협상을 했다. 더군다나 그 사안으로 봐서도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병기 원내대표의 반응이
그거를 오히려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사과하라 그래. 예, 그렇고요. 사실은 그 김병기, 송원석 두 원내대표가 합의를 이루고 나와서 기자회견하는 모습이 굉장히 신선하고 이례적이고 낯설었어요. 오랜만에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정말 어떻게 보면은 22대가 아닌 21대 뭐 20대까지 넘어가서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여야가 대치 국면에서 대화가 단절돼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새로운 또 물꼬를 틀 수 있는 또 더구나 이재명 대통령께서 여야 당대표와 함께 회동한 지가 불과 며칠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물꼬를 트는 모습이 보여서 기대를 했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완전히 뭐 하루아침에 뒤집어지는 모습 그리고 또 당대표와 원내대표와의 약간의 이런 내재되어 있는 갈등의 모습 이런 것들이 조금은 국민들한테는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들로 비춰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처음에 추정은 어땠냐면 이게 일종의 좀 딜이 있었구나. 뭐냐면 민주당에서는 더센트 특검법 약간 내놓는 대신에 이제 금융체계 개편과 관련해서 정무위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정무위원장이 국민의힘이니까 협조를 끌어내야만 되니까 이걸 서로 딜을 했다. 이게 이제 처음에 나왔던 분석이었어요. 그런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보면은 그러면 여기는 용산의 어떤 얘기가 들어갔다고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보면. 그러니까 더 이상해지는 거고. 그러면 정말로 정청래 대표가 단계마다 보고를 받았다라면 누구보다도 당원들의 어떤 생각이 뭔지를 잘 알 텐데 그럼 왜 오케이 했느냐. 이게 지금 규명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뭐 사실은 알 수는 없죠. 알 수는 없는데 정청래 대표가 아침에 이제 출근하면서 그 합의안을 뭐 다시 협상해라. 그리고 파기해라. 이제 이렇게 내가 지시했다. 이러면서 그 보고를 받지 않으셨냐라고 기자가 물으니까 제가 봤던 영상에서는 한 5초인가를 침묵으로 이렇게 지나가더니 원내대표도 애를 쓰셨고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가더라고요. 근데 그 의미는 사람이 거짓말을 못하기 때문에 보통 아니 난 보고 받은 적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일인데 보고는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보고를 받으면서 어디서 오판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오판을 하고 그래서 뭐 그 당내에도 충분히 이 과정이 합의안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라고 김병기 원내대표는 자신하고 딱 큰 소리로 합의안을 읽고 밝은 표정으로 합의문 발표를 주도했잖아요. 대표가 오케이 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그러니까 이거 뭐 나만 지금 다 뒤집어 쓰나 하는 분위기로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그러니까 의총을 열었는데 당대표가 그 과정에서 냉랭하고 또 흘러나온 기사를 보면 이제 의총 후반부에 서로 입장 이제 내면서 주도권 누가 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됐다고 하는 걸 보면 이게 큰 사고가 났구나 하는 느낌은 들었죠. 그게 이제 보통 협상을 하면 마지막에 최종 합의문을 작성하잖아요. 문서로 작성하고 그걸 가지고 사실은 어떻게 그대로 읽게 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6시간 동안 둘이서 협상을 했어요. 그런데 합의한 내용은 굉장히 심플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마다 저는 의논을 했을 거라고 보고요. 뭐 문구 자체를 작성한 거를 당대표실에 보냈는지까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분명히 그 문구도 읽어줬을 거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아무래도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지지층에 대한 반응들이 급격하게 굉장히 압박감을 느꼈을 거라고 보고요. 거기서 지금 정청래 당 대표도 지금 박용진 의원 말씀대로 자기가 좀 멋쩍은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걸 뭐 다 속내를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김병기 원내대표의 반응으로 우리가 그걸 예측할 수가 있는. 그래서 누구나 지금 상식적으로 보면 이거는 정청래 대표랑 다 합의하고 논의가 됐는데 정청래 대표가 갑자기 입장을 바꾸고 또 한 가지는 조금 뭐 저희 당하고 조금 느낌이 다른 거는 이걸 그 다음 날 아침에 정청래 대표가 이거를 합의를 바꾸라고 지시했다라고 하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원내의 원내대표가 합의권을 갖고 그걸 주도하는 측면이 있는데 지시라는 단어가 저는 지시했다 바꾸라고 지시했다라고 하는 용어가 굉장히 좀 낯설더라고요. 그걸 뭐 요구했다거나 요청했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아무튼 뭐 부닥에 소치라고 입장을 내놨다는데 이걸로 그냥 일단 이제 딱 정리하고 이제 넘어가는 일단은
그렇게 보는 겁니까? 덮고 가자라고 하는 예. 표현을 쓰신 걸로 예. 들었고, 근데 이제 여기서 그 만일에 김병기 정청래 두 투톱 간의 이제 갈등이었으면 사실은 더 갔을 것 같아요. 근데 어제 대통령이 그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렇죠. 나는 몰랐고 아니 어떻게 내란과 정부조직법을 바꾸냐라고 이제 사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그 원내 지도부를 향한 발언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로서는 그러니까 뭐 할 말은 많겠지만 네.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게 되는 그렇죠. 이런 상황으로 판을 키울 수가 없는. 그렇게 된 어떻게 것 보면 같아요. 대통령이 정리를 해주신 꼴이 되는 거죠. 그렇죠. 사실. 예. 예. 거기서 그렇다고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통령한테까지 내가 다 용산하고 다 논의했는데 왜 그러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일단락이 된 것 같고요. 예. 저는 근데 투톱이 그러면 계속 뭐 좋은 방향으로 갈 거냐라고 보면 저는 그렇지 않을 거다. 앞으로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 그래요. 예. 이게 언젠가 다시 또 수면 위로 올라올 그럼요. 거다. 예. 다른 사안을 두고도 네네. 이제 그럴 수 있다. 당 대표한테는 강경 모드든 협치 모드든 그 선택인데요. 원내 대표는 숙명적으로 협치 모드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 하라고 있는 자리니까. 협상하라고 있는 자리죠. 그럼요. 지금 이제 어쨌든 민주당은 이재명 당시 당 대표가 이제 대통령으로 가면서 그 공백을 정책래 당 대표가 메꾸고 있는 꼴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상 우리가 전당대회 때 당 대표가 되는 과정도 봤지만 저는 그 대통령의 의중이 완전히 실려 있는 당 대표가 선출됐다고 보지 않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백의 부분들이 향후에도 계속 표출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다른 얘기로 좀 넘어갈게요. 혹시 오시다가 조금 전에 조정식 의원하고 인터뷰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정청래 대표가 원내 교수단체 대표 연설할 때 이제 노상원 얘기를 하면서 죽을 수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때 이제 송원석 원내대표가 했다는 말. 네. 이제 그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사과로 끝낼 일이 아니더라고 하더라고요. 조정식 의원은 사과로 끝낼 일이 아니고 원내대표직 사퇴해야 되고 윤리위에 제소해야 된다. 되게 세게 얘기를 하던데 조정식 의원의 평소 스타일과 상당히 이제 세게 발언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분은? 일단 오신환 의원님의 그 발언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부터 한번 좀 매우 부적절한 표현이었죠. 네. 근데 이제 그 상황이 본인도 너무나 즉흥적이고 어떻게 보면 너무 야당을 한쪽으로 몰아세우니까 원내대표로서 무심결에 툭 나온 말인 것 같아요. 상황으로 봐서는. 하지만 그 내용적으로 보면 노상원 그 수첩에 대한 내용이 너무 경악스러운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국민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들인데 그렇게 됐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표현이고요. 정중하게 사과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과를 발언해야 된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초기에 좀 일찍 본인이 좀 인정하고 했으면 좋았을 것을 이걸 확대해서 키울 일은 전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사후에 대한 조치가 송원석 원내대표가 타이밍을 좀 놓친 측면이 있는데요. 지금은 또 갑자기 이제 이렇게 몰아세우는 과정에서 뭐 이렇게 하기가 좀 그렇지만 저는 지금이라도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국민들을 향해서도 그렇고 또 거기 여당을 향해서도 그렇고 적절하게 정중하게 사과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런 끔찍한 그 상상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부적절을 넘어서서 안 되죠. 안 될 일이죠. 안 되죠. 게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원내대표는 협치 어쩌고 이렇게 하라고 있는 자리인데 그거를 그냥 아무도 안 듣는 줄 알고 이렇게 툭 던졌는데 그게 이제 어쨌든 본회의장 안에서 숨길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근데 본회의장은 거의 유리상자 아닙니까? 다 들여다보면. 그거를 어떻게 그렇게 본인이 그 작심하고 발언했다고 그러면 진짜 나쁜 사람인 거고. 그렇죠. 무심결에 툭 그렇게 했을 텐데 무심결에서도 본심이 드러난 거니까 그 얘기를 듣고 격분하는 국민들과 민주당의 의원님들과 민주당 지지자들이 사퇴해라 윤리 제소해야 될 일이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한들 본인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신환 의원님 말씀처럼 아이고 내가 진짜 무심결에 그렇게 해버렸는데 정말 미안해요. 더 화를 내죠. 미안해요.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사그라질 텐데 지금까지 아무 말 없이 버티기로 일관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뭐 국회에서 이제 이번 정기국회에서 뭔가 이렇게 좀 화기애애한 모드, 민생을 서로 그 무릎을 맞대고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기대하기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이제 그 전날은
장동혁 대표와 정청래 대표가 사실 악수를 하는 대통령이 그 중심에 있었고 그런 모습에서 그 다음 날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왜 정청래 대표가 했어야만 됐나? 거기에 뭐 20몇 번을 내란 얘기만 하고 사실은 그 26번. 협치 모드를 그 전날 보였는데 굳이 저는 김병기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으면 물론 이제 당 대표가 원내에 있으니까 당 대표가 우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좀 아쉬워요. 만약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뭐 그런 발언도 나오지 않았겠죠. 하지만 어쨌든 무심결에 나왔던 의도를 갖고 했던 그건 굉장히 부적절한 표현이기 때문에 예. 빨리 하루빨리 이거를 더 확산시키지 말고 좀 스스로 정중하게 사과하는 것이 좀 마땅하다 이렇게. 송원석 원내대표가 정치를 할 줄 아는 분이고 앞으로 계속 하려고 생각하신다면 이거 그냥 퉁치듯이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할 게 아니라 정식으로 정색을 하고 정중하게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정책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의 의원들에게도 죄송하다 앞으로 더 잘하겠다 하는 뭐 그런 의미로 얘기를 분명하게 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제가 대신 사과를 받을 입장은 아닙니다만. 알겠습니다. 조국 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 등판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기 체크할 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그 성비 사건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겠는가 하나의 포인트고, 조국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이 등판이 본인의 어떤 정치 그러니까 행보에 도움이 될 것인가 하고 또 하나의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일단 첫 번째부터 좀 분석을 해주시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저 사면된 이후의 행보들이 방송에서 여러 지적이 있었지만 너무나 조급하다라는 지적들이 있었잖아요. 그 연장선상에서 저는 비대위원장도 굳이 낼름 그걸 받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이런 여러 가지 성비 사건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되지 못한 것이 종국에는 조국 전 대표에게 화살이 간 거잖아요. 강미정 대변인도 결국엔 거기에 대해서 희망을 못 보고 자기가 탈당을 하는 기자회견을 했던 것이고 그런데 그 당사자인 조국 이걸 이제 수습해야 되는 비대위원장으로서 조국 전 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는 것이 과연 적절한 거냐.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 도미노처럼 탈당의 연속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전히 그 후폭풍을 그리고 그 이전의 워딩과 비대위원장 맡아서 이 문제가 불거져서 한 이후에 조국 전 대표의 그 발언이 완전히 180도 달리 가고 있거든요. 또 그것이 이제 향후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그 액션 플랜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지만 저는 뭐 비대위원장 수락이 오히려 본인한테는 그렇게 썩 좋은 정치적 행보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정치인은 선택하는 거고 어떤 상황에서도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면 선택해야 되고 그리고 그 결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이렇게 볼 때는 오신환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좀 조급하다. 뭐 이렇게 빨리 등판하냐. 이게 대부분의 이제 판단인데요. 본인이 볼 때는 더 그냥 본인이 어차피 조국에게 최종적으로 책임을 물을 텐데 내가 움직이고 내가 나서서 정리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어차피 마지막으로 화살이 다 나한테 오른다. 그렇죠. 예, 이름이 조국혁신당인데 뭐 그거 어떻게 하겠어. 그런데 조국 전 대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우리가 그냥 보는 것하고 다르게 내부가 심각하게 빨리 흔들리고 있고 빨리 무너져가고 있다 이런 느낌을 들었으면 본인이 등판해서 이걸 수습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을 것 같고요. 선택했잖아요. 이제 결과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그 입장문 올라온 걸 읽으면서 절박한 건 알겠는데 해법은 없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강미정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뭐 어떤 뭐 재발 방지 제도 정비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할 문제인가 하고 그러니까 조금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면 감정선을 건드린 거거든요. 지지자들과 국민들의 감정선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일이 진행돼 왔단 말이야. 이 믿어도 돼? 아니 정치 혁신을 기대했는데 그게 지금 거꾸로 가는 거 아니야? 자기들끼리 낄낄댔단 말이야. 그리고 감싸줬단 말이야. 이런 거에 이제 분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제도가 잘못돼서 그래요.라고 하려고 그러는 건가? 그리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피해자들과 또 그 조력자들이 느끼고 있었던 이 모멸감에 대해서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정도의 이야기를 너무 쉽게 하는 거는 약간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바로 그 지점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조국 위원장은 이제 제도 정비를 이야기를 했던데 그 전에, 그러니까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당에서 처리하는 과정에 대한 어떤 것 다시 복귀를 하면서 거기서 이게 미온적 대처였다면 미온적 대처의 어떤 책임자들을 가려서 다시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책임을 그러니까 묻고 그다음에 2차 가해가 지금 발생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2차 가해자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해야 되고 결국 이러려면 당 안에서 힘 있는 사람이 등판을 해서 추진을 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주주인 조국 원장이 등판을 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네,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근데 문제는 어제 입장문에 나온 걸 보면 사실은 그 내용이 별로 없다라는 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네. 좀 약간 실망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 이게 원래 그 조국혁 신당의 당직자들과 지도부의 입장은 우리 할 만치 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할 만치 다 했고 당원당 규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제일 기분 나쁜 일이거든요. 할 만치 다 했는데 뭘 더 바라는 거야? 어디까지 하길 바래? 이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정말 상처를 그 더 덧내는 일로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국민들이 판단하고 생각하는 거 이상의 수준으로 조국 비대위원장이 등판하고 네. 그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게 정리가 되지.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제 다시 재조사를 통해 가지고 이미 지금 징계 절차가 된 부분들에까지도 다시 파악하고 더군다나 뭐 술집에서 면접 보고 이런 행위들이 일어난 그 원인은 또 무엇이며 이런 것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제도 개선까지 이게 하나의 세트로 이게 이어지지 않으면 그냥 단순히 저렇게 그냥 레토릭식으로 마음 아프다. 다시 돌아오길 바란다. 이렇게 해서는 해결되기가 좀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특히 이제 그 황현선 사무총장 그리고 김선민 권한대행이 모든 거를 총 사퇴하면서 기자회견 할 때 모습이 더 실망스러워요, 사실은. 오히려 이게 국민들께 사과하고 당원들께 사과해야 되는 부분을 조국 전 대표한테 사과하는 모습으로 하는 것들이 국민들한테는 좀 충격적이었을 것 같아요. 이 당의 구조나 그런 여러 가지 문화 자체가 아까 말한 대로 조국 혁신당이기 때문에 조국 1인 정당으로서의 한계가 여실히 보여지는구나. 근데 과연 그 사람이 등장해서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겠는가 그런 어떤 의구심이 있는 거죠. 예. 그럼 간단히 정리하면 이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조국 비대위원장이 읍참마속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면 맞아요. 읍참마속에 그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조국 위원장이 그럼 정치적 운명도 달라진다. 혹시 이렇게 진단을 해야 되는 걸까요? 그 이분들이요 조국혁신당 창당을 할 때 정말 그 중추 역할을 했던 분들이에요. 이 연루된 분들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정확하게 발표하셨는데 읍참마속을 마속 하나로 끝낼 게 아니에요 지금. 읍참마속들. 그러니까 그렇죠 여럿이에요 여럿.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떻게 보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들인데 그 부분에서 만일에 조국 전 대표가 그 이른바 비대위원장으로 등판을 했는데 그냥 흐리멍텅하게 가고 좋은 말로 그냥 덮으려고 하고 창당 동지들에 대해서 차마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하냐라고 그들도 억울하지 않냐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일은 정말 더 뭐 걷잡을 수 없이 갈 것 같아요. 그 모든 책임이 이제 조국 비대위원장한테 다 쏠리게 본인에게 되겠죠. 가는 그렇게 되는 거겠죠. 본인도 그걸 감당하겠다라고 해서 수락을 했으면 네.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갖고 돌파해내야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 진행자의 본분을 망각하고 종종 쓸데없는 거에 궁금증이 꽂히는 게 있는데 관련 질문 하나만 좀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어제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됐습니다. 표결 결과를 보니까 반대가 한 표가 나왔어요. 네. 근데 국민의힘에서 지금 그 표결에 참여한 사람은 권성동 의원뿐인데 권성동 의원은 보여줬어요. 가라고 쓴 거를. 그러면 누구냐? 이게 어제 보도도 꽤 나왔는데 누굴까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짐작을 하십니까? 그래서 이게 개혁신당에서 부가 나왔느냐 아니면 또 다른 데서 나온 것이냐 뭐 추측이 막 나오던데. 그거 진짜 알 수 없는 일이고요. 그러니까 법조인 출신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네. 국회의원들 중에. 그러니까
그분들 중에 뭐 법리적으로 이게 지금 정치적으로 접근해야 될 문제인데 법리적으로 접근하다가 본인만의 이렇게 판단으로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말고 다른 당이나 뭐 이런 다른 무소속이나 이런 분들이 그 혹시 민주당에서 나왔을 가능성은 항의를 없겠죠? 하거나 민주당에서는 안 나왔겠죠. 이 사람 속을 알 수가 없어서 네. 제가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만. 파악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네. 뭐 저는 그냥 하나의 해프닝 같아요. 그래요? 예, 누가 뭐 실수로 그랬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뭐 의도를 가졌더라도 네. 국회라고 하는 의원들의 일정 정도의 어떤 자기 테두리 동료의식이 또 일부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아예 그 생각이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거기에 한 표 정도 뭐 부 나온 거는 제가 봐서는 뭐 그냥 쓸데없는 질문 드려서 죄송하고 아무튼 사안의 성격은 어떻게 보세요? 그 이제 특검 수사 결과의 신빙성을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이 질문 드릴게요. 저는 상당히 그 정황 증거, 증언들, 그다음에 확보된 증거 이런 걸로 봐서는 권성동 의원이 그때가 언제예요? 이전에 한번 그렇게 체포 영장 왔을 때 정면 돌파해서 그때는 기각 만들고 이렇게 왔는데 다시 돌아왔는데 그때하고는 좀 상황이 많이 다르다. 이번에는 좀 어렵겠다 빠져나가시기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보시고 저는 이제 권성동 의원이 그 의총에서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설명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도 여러 가지 정황 증거상 이거 쉽지 않겠다라고 판단했는데 실제 본인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 이게 다툴 여지도 있겠구나라는 그래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법원이 이것을 이제 구속해서 뭐 구속 사유가 있잖아요 법률에. 그럴 정도로 볼 것이냐에 대한 부분 아니면 이제 뭐 증거인멸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이미 다 나와 있는 상태니까 도주 우려도 없는 것이고 다만 이제 이게 범죄 혐의가 명확하냐에 대한 부분들 이게 다툴 필요가 있다라고 보면 저는 구속이 안 될 수도 있겠다. 예, 하지만 그것이 뭐 죄가 아예 없다는 것은 아니니까 불구속으로 어쨌든 기소를 해서 법원에서 또 다퉈볼 여지가 있겠죠. 예. 법정에서는 아마 권성동 의원이 나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나와의 의리 생각하지 마라. 가결표 던져달라. 이렇게 얘기한 게 오히려 그 법원에서 상당히 어필을 할 거예요. 아 그게 그 용도라고 보세요? 예, 저는 그 그렇게 봐요. 발언이? 그러니까 도주 우려 없다. 난 떳떳하다. 법정에서 제대로 해보자. 현직 국회의원을 굳이 구속시켜서 해야 될 그런 상당한 사유가 있냐. 이거를 딱 보여주기 위한 거였다고 봐요. 어차피 표결로 하면 가결이 맞아요. 100%니까 네. 그렇게 하는 식이었던 정면 것 같아요. 돌파를 선택한 거죠. 또 본인이 이제 뭐 법조인인데다가 그러니까 그 검찰이나 그 수사의 기법들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국회에서까지 연설을 당당하게 맞서고 있는데 제가 증거 인멸을 하겠습니까? 도주를 하겠습니까? 판사님 예. 이런 뜻이다. 그렇죠. 그런 이제 용도입니다. 혐의를 다툴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만 남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좀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두 분 수고하셨고요. 특히 우리 박용진 의원님 고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